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정감사 얘기해봅니다. 먼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국감 시작인데요. 예. 지금도 국감 중에 잠시 나와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번 국감은 박근혜 정권 국감이라고 봐야 될 거고 사실상 네네. 이번 국감이 이제 정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어떤 각오로 임할 생각이십니까? 예, 어찌되었건 간에 지난 정부에서부터 비롯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청산해내지 못한 또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지난 정권에 기인한 문제 역시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정말 점검할 부분은 여당 의원이라고 해서 감싸는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또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방향의 비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 그런 여당 의원으로서의 국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예.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국정감사는 상당히 벼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같은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늘 행안부 국감 했었죠. 그런데 공무원 증언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고요? 예,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당초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시쳇말로 한눈만 패겠다라고 하면서 단단히 벼르고 계셨는데 그 당초에는 그 신재철 의원의 업무 추진비가 국감에 모두가 될 것처럼 보셨어요. 근데 사실상 이것이 여론의 지지도 얻지 못하고 대실패로 돌아가자 급박하게 국면 전환용으로 또 다른 주제를 찾으신 것 같아요. 여튼 우리 상임위에서는 공무원 증언 문제 또 야당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또 그간의 질의들처럼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에서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공 서비스 확충 차원에서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라서 여전히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기도 하지만 또 합리적인 공무원 증언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고 봅니다. 일례로 권은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증언되어 온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증가치에 반해서 서비스 질이 향상되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면서 이제 자료들을 근거로 보여주시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출동 소요 시간 단축이라든지 범죄율 하락 등 어쨌든 이제 증언을 위해서 그 소요와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된다라는 제언을 주셨고요. 어찌되었건 간에 경찰 소방공무원도 OECD 타국가에 비해서 부족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1인당 경찰 같은 경우는 400명 넘는 인구를 담당하기도 하고 소방공무원은 더 심각하거든요. 항상 이제 그 공무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서비스를 향상하고 반드시 이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어느 정도의 증언까지는 조금 기다려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야당 의원 역시 이런 제언을 통해서 이제 함께 어쨌든 설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반갑게 받아들였던 비판이었습니다. 예. 방금 소방관, 경찰관 이야기 하셨는데. 이재정 의원 소방관의 국가직화 전환에 그동안 공을 많이 들여왔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신문지상 언론을 통해서 이제 기재부하고 대립 중이다 이런 얘기 들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소방관 국가직 전환 자체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대다수의 동의를 이끌어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듣는 바처럼 그 기재부와의 그런 부담, 인건비 부담을 가지고 막판 조율 중에 있긴 한데요. 행정부 입장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입법 책무가 있는 건 국회입니다. 그래서 행정부 간 이견으로 인해서 입법이 무산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예산 문제로 국가직 전환이
힘들 거다라고까지 이제 보도하는 건 너무 나간 거고요. 이견을 그마저도 좁히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시점은 늦어질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무리익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의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오늘 국감에서 또 고향 저유소 화재 문제도 거론됐다고 하는데, 네. 지금 국민들 대다수 여론은 이거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니냐, 소위 말해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검찰도 어쨌든 경찰에 영장 청구 신청 이제 반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석방까지 했거든요. 당초 경찰은 이제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하면서 스리랑카인에 대해서만 화제를 몰고 가려는 그런 분위기를 보였었는데, 검찰 판단은 풍등하고 화재하고 인과관계 소명도 부족하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리고 보다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위험물질 관리를 소홀한 대한송유관공사 측의 책임입니다. 예. 그리고 민간 설비 업체 이제 관계자는 그런 얘기도 해요. 저유소는 내부에 불이 나도 폭발되지 않도록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풍등은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인하 방지망이 제대로 덮여 있었다면은 불꽃은 절대 들어갈 수 없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거든요. 그게 본질이죠. 예. 물론 뭐 스리랑카인의 어떤 책임을 전적으로 면제한다 이런 취지는 아니지만 더 큰 원인의 지적을 통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해내고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김부겸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 같은데요. 우선 뭐 졸속적으로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외국인 노동자한테 정말 다 책임을 넘겼다 이렇게 장관도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저유소 관리에 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번 국감장에서도 이거는 좀 다룰 필요가 있을지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뭐 한간에는 이제 소방 당국이 풍등 날리기 관련해서 위험행위를 규정해서 이제 금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근데 풍등으로 인한 화재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매년 5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소방당국 판단하에서 풍등을 날리지 못하게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특정 기간이나 장소에 한시적으로 금지 명령을 할 수 있어요. 모두 규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법만의 문제로는 이루어질 수는 없고, 이제 지금 뭐 저도 여러 가지 점검들을 통해서 나름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봐야겠지만 상식 차원의 접근에서 또 이제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또 개선돼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국가 중요시설 자체가 이런 안이한 관리 안에 놓이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오늘 이재정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한 내용 중에 주민등록번호 자체 개인정보가 많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제가 지난해 국감에서도 우리 행자부 장관님, 김부겸 장관님의 주민번호를 맞췄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개인정보를 많이 담고 있어서 알려진 개인들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유추할 수 있고 또 주민등록번호를 알면은 그 개인에 대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최근에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있었는데 뭐 8, 9번째 숫자가 48에서 66 사이 해당하는 분은 채용 못하겠다라고 해서 네티즌들의 공문을 산 바가 있습니다. 이게 48에서 66이면 이게 특정 지역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호남 사람들은 채용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자체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렇죠. 주민등록 등본을 통해서 이렇게 식별이 가능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전에 잘라낼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개선 문제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될 필요가 있었고요. 저는 이제 거듭 도입을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개인정보를 담지 말고 가뜩이나 유출을 통해서 더 많은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의번호를 도입하는 것을 점검을 해볼 때다. 뭐 주민등록증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거든요. 이미 활용돼 왔던 제도고, 그래서 임의번호라는 거는 어떤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그래서 유추할 수 없는 방식으로 번호를 조합해서 각각에게 부여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한 예산이 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예, 맞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새로운 정책은 예산을 수반하기 마련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 될 곳에 써야 되는 것이 또 정책을 설계하고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의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부 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이제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인적 피해, 심지어 뭐 재산상 피해, 많이들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예. 고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만 알고 있어도 여러 가지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방 차원인데. 예. 3차 번째. 외국에도 우리와 비슷한 뭐 아이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예. 이렇게 특정 정보로 조합된 번호를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그 작년 지적, 올해 지적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일단 뭐 이제 연구를 좀 더 해보고 도입에 있어서는 좀 신중노는 작년이나 올해나 이제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연구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조금 안이한 대처를 하셨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한 지책들을 이제 강구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켜봐야죠. 예. 예. 마지막으로 강원랜드 수사 외압 관련해서 권성동 염덕열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치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제가 수사 하나하나 부분에 있어서 일일이 반박하기는 쉽지 않지만 안명 검사가 어쨌든 간에 개인의 명예와 직을 걸고 이 문제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 국민적 공분이 모아졌고 여론의 방향과 심지어 국회 내 체포동의안까지 제안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허망하게 결론이 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동감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다는 지점이 바로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이라는 차원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앞서 저희도 다른 코너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재판 중에 특히 직권남용 권력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받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무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특히 그 권력기관 또 권력자 이런 사람들이 직권남용이나 권력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으면 이거는 재판부가 좀 넓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동감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밝혀내고 해야 될 수사권이 있는 기관 아닙니까? 예. 그 기관의 직권남용마저도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면 이제 공무원 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클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그간은 조금 몸살려왔던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권한 남용들이 이제는 용인되어도 좋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습니다. 좀 신중한 판단이 있었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또 반드시 바로잡아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그 매년 그 국정감사에 뭐 스타가 탄생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그만큼 좀 국정감사당에서 독특하게 좀 튀어보려고 하는 의원도 있을 테고 언론에 한번 좀 장시간 소개되고픈 사람도 있을 테고 그래서 오늘 뭐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감장에 벵갈 고양이를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이재정 의원은 뭐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올해는 좀 정책지에 집중하는 모양새가 저희 안행위에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끼리는 그런 소회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이 많이 안 받아주겠다. 저희끼리 하는 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일상에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건설적인 정책 질의가 많았다는 점에서는 저희 상임위 뭐 여야를 막론하고 질의 전반에 대해서는 저는 자족하고 만족하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뭐 뉴트리아 지도 등장한 적도 있었고 한데. 예, 맞습니다. 예, 앞으로 남은 국감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을 대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이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현재도 국정감사 진행 중일 텐데 인터뷰 감사하고요. 예. 오늘 법사위 국감 최대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은 이제 사법농단에 대해서 예. 주로 많이 다뤄지고요. 또한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이제 일선 법원에서
현금으로 지급된 이제 공보실 예산에 대해서 예. 이제 집중적인 문제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대법관인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그 수령한 것으로 밝혀져서 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이 부분에 좀 집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그 법사위 파행 소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예. 이제 보통 이제 대법원에 대한 그 국감을 하면 대법원장은 와서 인사 말씀만 하고 나가십니다. 일종의 이제 관행적으로 헌법기관의 이제 수장이기 때문에 이제 국감 현장에서는 그 밑에 있는 이제 법원의 행정처장이 이제 답변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법원장이 직접 남아서 답변을 계속 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이제 자유한국당과 또 이제 여당으로서 이제 피감기관을 좀 그 보호해주려는 민주당이 서로 이제 정쟁을 계속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이 길어지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오전에는 거의 1시간 동안 뭐 그런 정쟁만 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직접 질문하겠다. 이유는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과거에 일선 법원에서 공보실 예산을 그 현금으로 지급받은 법원의 이제 그 판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지금 현재 대법관들 또는 이제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수령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듣겠다라는 요구였습니다. 예. 사법농단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이어졌습니까? 그럼요. 예. 오늘 뭐 가장 많은 부분은 이제 사법농단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저 역시 이제 그 부분에 집중해서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있었던 이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인 추궁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최 의원도 국감에서 이번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관을 정리한 사법농단 임명사전을 들고 나왔다는데 그 어떤 내용이에요? 예, 제가 이제 그 대법원에서 이 사법농단에 대한 특별조사단을 꾸렸고 그 결과 보고서를 이제 발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법농단 문건이 한 400여 개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예. 또한 이제 과거에 법원 행정처에서 근무했던 판사 현황 등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서 이 3개를 이제 대조해가지고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그 청와대와 이제 재판 거래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그 문건들, 사법농단 문건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누가 작성했으며 누가 지시했으며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활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그 당시에 전현직 판사 17명에 대해 조사해서 그들이 작성한 문건 등을 이제 저희가 기록하고 그다음에 뭐 사건 일지며 이제 출국 금지 현황, 영장 청구 현황 등 최근에 그 진행되는 사안들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최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들 생각에서는 초유의 사태인 사법농단이 이게 제대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혹은 재판까지 제대로 이루어질까 의구심을 많이 나타내거든요. 그 중에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관련된 또 사법농단 관련된 법원의 영장 청구가 지금 다 기각되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결국은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런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또 그 영장 기각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 현재의 법원에서는 이 사법농단 사건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그 법안 발의에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재판부를 꾸리자. 현재 법원의 판사들이 이렇게 영장 기각을 하는 모습들을 봐서는 아무래도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 식구 감사기를 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특별재판부라는 그 구성을 하자라는 특별법을 지금 이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특별재판부 법안 같은 경우에 자유한국당은 어떤 입장이죠? 제가 알기로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동참하지는 않았고요. 예, 민주당 의원님들과 이제 저희 당, 바른미래당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통과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까지 진행된 적은 없어서 예.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이제 재판이 넘겨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정기 국회에서 하반기에 좀 논의를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정조사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국감을 진행한 이후에 이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더 논의하자라는 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예.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잠정적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요. 오늘 국감 현황을 봐서는 크게 나아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국정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더 언급될 것 같습니다. 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고 그랬습니다만은 방금 의원님과 저하고 얘기 나눈 거 보면 알 수 있듯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 지적을 했고 예. 특히나 이 특별 조사를 마치고 나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하거나 또는 현재 그 재판 업무에서 배제를 해야 된다거나 이제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미흡합니다. 특히나 제가 오늘 또 발표를 했지만은 3명의 그 판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재판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린 불신을 키운 그런 판사들이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에서 좀 더 강한 압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또 양승태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얘기가 많았습니다. 예. 논의는 했습니까,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양승태 대법관, 임종원 전 행정처장, 그다음에 이규진 양형위원회 전임 상임위원 등 이렇게 몇 분에 대해서 예.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법사위에서 그동안에 이제 이런 증인들을 채택한 지가 5년 전에 있었고 4년 동안 하지 않았답니다. 관행이 또 그런 게 만들어지면서 여야 간에 이제 신청은 하는데 막상 이제 증인에 대한 협의 진행 과정에서는 예. 민주당에서 수사 증인 사안이기 때문에 증인 채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면서 결국은 증인 채택이 무마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부정적이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당이 되면은 이런 피감기관에 대해서 이제 좀 옹호하고 편을 들어주는 모습을 갖게 되는데요. 저도 그 부분은 잘 이해할 수 없는데 아무튼 민주당도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증인 채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는 바람에 결국은 증인 채택을 못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물론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국감에서는 안 됐지만 예. 아까 말씀하신 이제 국정조사에서는 예. 만일 추진이 된다면 그때는 이런 문제가 되는 인물들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최 의원이 또 하나 지적한 게 대법원의 양형 기준입니다. 예. 양형 기준은 어떻게 개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오늘 이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예.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경우에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는 이제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 기준을 보면은 최대 3년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양형 기준을 대법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에 따라서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문제 지적을 했고 대법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부산에서 있었던 예. 음주 운전에 의한 사고 지금 대학생이 뇌사 상태에 빠져 있죠. 그래서 예. 그런 것 때문에 대법원도 이 부분에서 다음 달에 양형 기준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국민청원도 여러 건 올라갔더라고요. 좀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예, 저도 봤습니다. 예.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처벌 기준을 어느 정도로 좀 강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구체적 안은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아니요, 이게 제가 지금 일단은 대법원이 현행 특가법상의 10년이
과연 부족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예. 일반적으로 다른 그 살인에 대한 것들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과실치사 같은 경우는 2년 이하, 업무상 과실치사는 5년 이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어떤 동기에서 살인, 원한 관계에서 또 가정불화로 배우자 살인하는 경우에 그걸 이제 보통 동기살인이라고 하는데 10에서 16년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거에 비했을 때 지금 음주운전이 이렇게 낮진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런 거는 정체상으로 저희가 좀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양형 기준 개정하는 것은 그냥 대법원 자체 판단으로 결정하면은 개정이 되는 겁니까? 예, 그 법으로 지금 10년으로 정해진 것을 더 올리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되겠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에서 3년으로 최대치 3년을 해놓은 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정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 문제가 되는 게 그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또 감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 아시다시피 운전자의 거의 한 98%가 이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손보라고 제가 오늘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정감사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예. 언론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예. 바른미래당이 요즘 불협화음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마 이제 국회의 그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이제 대통령이 요구를 하면서 예. 그분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이렇게 그 초청을 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법률적으로 이 비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하면 된다. 이걸 국회에서 동의받을 필요는 없다. 라는 법률적인 좀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좀 다른 의견을 가졌던 게 지금 모아지고 있어서 그런 분란들은 점점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적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과 통합전대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 전혀 그거는 현실성이 없고 예. 좀 가당치 않은 얘기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예. 한국당이 과연 계속 존속할 수 있는 당이냐라는 의문을 저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이백 의원이었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 4부 청래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네, 매주 수요일은 와라수남 YTN 라디오 수요일의 남자 정청래 전 의원 나오는 날입니다. 청래당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라수남 YTN 라디오 수요일의 남자 정청래입니다. 예. 네. 최근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고요? 정청래 네. TV에서? 지금 이 방송도 예. 제가 한 손으로 유튜브를 들고 예. 손을 들고 예. 지금 이제 이동영 작가 예. 얼굴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YTN 창사 이래 최초로 정청래 떴다 TV 떴다 정청래 TV 유튜브와 YTN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동시 2원 생중계. 2원 생중계. 네. 얼마나 됐습니까? 시작한 지? 시작한 지 한 일주일 됐는데요. 일주일. 그런데 네. 10,000명이 넘었어요 벌써?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었어요. 예, 네. 대단하네요. 하루에 1,000명씩 지금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 정부에서도 가짜 뉴스 이야기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최근에 유튜브가 가짜 뉴스의 발상의 진원지다 이런 말도 있던데? 가짜 뉴스의 원상인데요. 네. 2016년 미국 대선 기간 때 보면 정상 언론에서 나온 페이스북 공유 수보다 예. 가짜 뉴스를 페이스북에서 공유한 것이 훨씬 더 많았어요. 870만 대 930만 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 예. 그리고 힐러리가 테러 단체에게 무기를 판매했다. 이런 게 다 가짜 뉴스였거든요. 예. 근데 그게 실제로 영향을 굉장히 행사했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마케도니아 벨레스라는 작은 소 도시인데 거기에 청소년들이 그걸 제작해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가짜뉴스가 유튜브로 많이 유통된다고 하는데 본인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뭡니까? 이 가짜뉴스는 특징이요. 언론 기사의 형태를 띠고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속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이 전파력이 큰 유튜브에서 주로 많이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민주개혁진흥보다는 보수 우익 쪽에서 지금 유튜브에 많이 진출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 진출해서 진짜 뉴스를 예. 진실을 전하겠다. 예. 네, 그래서 유튜브에 진출했습니다. 예. 저도 지금 정청래 TV를 틀어놓고 있는데 네. 실시간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이 네. 손 좀 흔들지 말라고 어지럽답니다. 힘들어요 지금. 들고 있는데. 아니 유튜브 TV 하려면은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갖고 오시지. 오늘 그랬어요. 원래 이게 할 계획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갑자기 들어오면서 생각이 났어요. 네. 예. 현재 동시 접속자 145명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들고 가실 겁니까? 네, 그렇게 들고 갈 겁니다. 오늘 그 점심으로 삼각김밥 먹는 영상도 올렸다고 하는데 이유가 네. 뭡니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업추비를 많이 썼다. 그러면서 밤에도 많이 고급 음식을 먹고 뭐 이랬다. 그러면서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하나로 때우면 되지. 이런 예.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삼각김밥을 먹어봤어요. 먹어봤더니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삼각김밥 2개 정도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컵라면도 하나 먹어야 돼요. 예. 근데 JTBC에서 그걸 가지고 또 팩트 체크를 했는데 성인 남자가 하루 700칼로리 정도가 필요하대요. 근데 삼각김밥 하나는 150에서 250인가 그 칼로리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로 때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근데 삼각김밥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말은 틀렸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삼각김밥이 본질이 아니라 청와대 업무 추진비가 본질이다. 이렇게. 그러면 삼각김밥을 얘기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댓글을 봤더니 그건 삼각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다. 뭐 이렇게 또 비난한 댓글이 또 있었더군요.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한 건 결국은 심재철 의원 논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논하지 않는 거 보니까 네. 좀 역풍을 맞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제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비인가 정보죠. 이게 독과 독수라는 게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열린 열매도 독이 있다. 그래서 보통 법원에서도 불법적으로 제출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는 증거로 채택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두 가지 문제였죠. 이것이 과연 적법했느냐. 그리고 또 거기서 적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발표한 내용이 예. 맞느냐. 이 두 가지였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아침에 출근하다가 아파트 앞에 자기 앞집에 도어키를 2번 툭툭 두드렸더니 문이 열렸다. 그럼 보통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그냥 나오죠. 근데 130여 차례 이상이나 들어가서 장롱까지 뒤져서 통장까지 가지고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무단 침입이다. 주거 침입. 그래서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물론 사법당국에서 앞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내용은 목욕한 거 5,500원 뭐 이런 것까지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나 이정도 비서관이 반박을 충분하게 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조차 지금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다음 주에는 그 삼각대 좀 미리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계속 흔들린다고 사람들이. 근데 지금 아까 100몇 명이었는데 지금 240여 명이 시청하고 있어요. 242명인데 좋아요는 왜 71명만 누르는 거예요? 동시 접속자 240명 좋아요도 71이 안 되지 그래요. 굉장히 240이 눌러야지. 인기 있네요. 네. 이 작가가 꽃미남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생방송 중입니다만 이 작가 이렇게 잘생겼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시 우리가 저를 좀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우리 얘기를 좀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 외통위 국감이 있었는데 네. 외통위 국감 강경화 장관 발언 때문에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오이사 조치 해제 검토하고 있냐고 물었고 강 장관이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답을 했단 말이죠.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오이사 조치가 뭐냐? 그 말씀부터 좀 드리면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3월 26일 날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5월 24일 날 북한과의 관계를 다 끊는 겁니다. 북한에 투자했던 거
그래서 북한의 내륙 기업, 평양 근처에서 기업했던 사람들이 다 철수하게 되죠. 그래서 피해가 엄청나게 이제 봤죠. 그리고 금강산 관광이 중단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의 취지는 이번에 평양에 가보니까 평양에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 있더라. 관광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제재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럼 우리도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금강산 관광에 가서 현금을 쓰고 현금을 또 도와주고 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발끈한 이유. 네. 그 뭐 국회하고 얘기도 없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냐. 또 하나는 그거는 통일부 소관이지 왜 외교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뭐 이런 것 같아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데요. 예. 국회와 물론 뭐 상의하면 좋겠죠. 근데 국회와 꼭 법적으로 상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이것은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문재인 정부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다만 이제 자유한국당 등에서 얘기했던 천안함 유가족 있죠. 예. 유가족들을 충분히 좀 상의를 하고 어루만지고 재개를 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절차는 저는 필요한 지적이다 생각합니다. 예. 근데 논란이 되자 강 장관이 관계부처와 오이사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 말은 네. 관계로서는 늘 검토하고 있는 말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한 발 물러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소관 부처가 이제 통일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마치 지금 적극적으로 외교부에서 검토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통일부에 저는 뭐 이게 통일부 문제이긴 하지만 뭐 통일부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대로 우리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춘추복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것처럼 한반도 평화 체제가 오면 거기에 맞는 법과 제도의 정비는 필요하다. 예. 그리고 이해찬 당대표가 평화 체제가 되면 예. 거기에 맞게 국가보안법도 손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나라 팔아먹는 소리도 아닌데 그렇게 야당에서 뭐 그렇게 막 강경하게 비판할 필요가 예.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 오이사조치로 묶어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남북 평화가 계속 이어진다면 해제는 당연한 것 같은데. 네. 결국 근데 미국에서 혹은 유엔에서 제재를 풀어줘야 가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북 관계 우리가 예전까지는 북한 같은 경우는 통미봉남 미국하고 통하고 남쪽을 봉쇄한다 했는데 그거 인식을 바꾼 것은 대단한 또 성과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한반도 비핵화는 남과 북, 미국 등 주변국들과 함께 풀어야 될 문제고 따라서 가장 기본은 한미 공조입니다. 그래서 유엔 제재 결국 이제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는 것인데 거기에 앞서가거나 뒤서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찰떡공주 한미 찰떡공주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을 초청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거기도 중재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네. 일각에서는 교황이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런 말도 있단 말이죠.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 제안이 있었는데 이러저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못 갔는데 뭐 예를 들면 북한에는 천주교 신자가 없다, 신부가 없다 이런 문제를 냈는데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평화 전도사 역할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티칸에 가서 교황 직접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평양에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북한은 종교의 자유도 없고 지금 네. 뭐 사제도 없다고 하는데 네. 교황을 초청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도 성당이 있고요. 루이제얼 인재가 종을 갖다 준 성당도 있고요. 봉수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종교인 연합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다만 우리 남쪽처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을 뿐이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긴 한데 뭐 종교는 있습니다. 성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의 자유도 있는 정상 국가다 이런 걸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걸 수도 있고요. 그렇다기보다는 네. 어쨌든 지금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체제 그리고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에 대한 악셀라이트를 밟는 데는 교황 방문이 더없이 좋은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여론도 환기시킬 수 있고. 남북 평화 해병 무드에 교황이 가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네네. 당연하죠. 예. 근데 팔이 진짜 아프네요. 네. 북미 회담 이야기도 해봅시다. 네. 정청래 의원이 판도라 MBN 네. 출연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10월 24일 전후할 것 같다 이렇게 네네. 이 시대 참예언인으로서 예언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중간선거 이후로 할 것 같은데요? 그건 트럼프가 오늘 그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중간선거 이전에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지 않을까요?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그래서 외교적 수사라는 것은 그대로 고지고대로 다 믿는 건 아니고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이 11월 중간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그때 하고 싶죠. 근데 나는 11월 6일 날 이전에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빈티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에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넉넉함과 대범함을 본인은 참원해서 그렇게 했고 그건 이제 호수위의 백조의 우아함이고요. 물밑에서 이제 폼페이오 장관 등 실무자들은 중간선거 이전에 하려고 아마 지금 여러 가지 물갈퀴질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1차 북미 정상회담 하고 나서 미국 내 여론이 빈손 회담이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만일 또 그런 식으로 여론이 형성되면 트럼프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쨌든 지금 민주당, 공화당 내부 또 언론 등이 트럼프 편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편은 폼페이오 장관 한 명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트럼프가 너무 미흡고 그래서 지금 뭐 탄핵하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여론이 좋을 리는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이럴수록 트럼프의 승부사적 기질을 발휘해서 정면 돌파를 택한다면 11월 6일 중간선거 이전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생각합니다. 장소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 보니까는 일본 쪽에서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겠다 그랬단 말이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베 총리 그 희망사항이겠죠. 네. 우리도 끼워줘 이런 거겠죠. 근데 일본에 살 일은 절대로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예상하십니까? 뭐 워싱턴, 평양, 판문점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판문점에 사는 게 저는 제일 좋고 특히 11월 6일 중간선거 이전에 해야 된다면 판문점처럼 좋은 데는 없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에 가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가는 것은 굉장히 번거롭고 경호와 의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판문점은 민간인 통제 구역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 언론인들만 들어오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뭐 회담을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 판문점이 가장 좋은 장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중간선거는 하원 의원은 다 바뀌는 것이고요. 상원은 뭐 3분의 1 정도. 3분의 1. 그런데 만일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다면 그러면은 그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북한은 어떤 이 평화 기조, 핵 기조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종전선언 같은 정치적인 선언 같은 경우는 국회에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협정 같은 경우, 수교 같은 경우는 상원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원, 상원 다 통과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열심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반인이 노력하고 회담도 하고 하는데 이게 뭐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뭐 별거 없다 그러면 본인이 이익이 되는 게 없잖아요. 이분은 이익 중심의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 트럼프 대통령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화당을 응원해야 됩니까?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어쩌다가. 지금 정청래 의원이 정청래 TV와 YTN 라디오 동시에 지금 이원 생중계를 떴다 정청래 TV. 하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어느덧 350명이 넘었습니다. 생방을 유튜브 TV 보는 사람들이. 근데 많은 거예요? 많죠. 근데 지금 예고도 없이 틀었으니까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방송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요. 다 이 작가 잘생겼다만 있네요. 정신호 팬들이 제 팬이 많은가 봐요. 진짜 너무하시네. 정 의원님은 머리 크다 뭐 저는 이런 댓글창이 지금 안 보여요 지금. 제 거에는 정작. 노안이시군요. 아니 그게 안 올라가 지금. 안 올라갑니까? 그렇군요. 이상하게 왜 안 올라가지? 알겠습니다. 안 올라가네. 다른 얘기 또 해봅시다. 이거 언제 끝나요 근데? 팔 아파 죽겠어요. 조금 더 참으세요. 북한의 풍계리 사찰 허용을 놓고 미국 외교가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왜 엇갈릴까요? 왜요? 뭐가 엇갈린다는 거예요? 일부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같은 차를 파는 것이다. 결국은 북한을 못 믿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트럼프 미워서 다 이제 이렇게 딴지 거는 건데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했을 때 왜 기자들만 가냐. 전문가들이 가서 정확하게 이거 없앤 건지 불가역적으로 없앤 건지 보자. 그래서 김정은이 이제 그럼 보자. 와라 전문가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아무리 미워도 이렇게까지 딴지를 걸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북한은 우리 저 평양회담에서 나온 내용이 풍계리 사찰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사응 조치가 있으면 연변 핵시설 영구 폐기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사응 조치는 종전 선언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걸 좀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예. 북한과 미국이 지금까지 인식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건 시점을 놓고 차이가 있었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는 당장 현재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래, 과거, 현재 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풍계리 그리고 동창리, 영변 이런 것은 미래 핵이잖아요. 그 미래 핵과 종전 선언을 맞교환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현재 다시 말해서 미국으로서는 가장 위협적인 것이 ICBM이지 않습니까? 예. 핵 무기가 있어도 발사체가 없으면 미국으로서는 뭐 안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ICBM과 그리고 대북 경제 제재 완화 뭐 폐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과 맞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재 핵과 미래 핵 이걸 놓고 종전선언과 대북 경제제재 완화 이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맞바꿀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그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네. 북한의 핵신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요구다 이런 뉘앙스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런 거예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불신을 하잖아요. 네.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이 30개 있어요. 진짜 30개밖에 없어요. 30개를 신고를 했어요. 근데 못 믿으면요. 니네들 어디 또 감춰놨지? 50개 있잖아. 예. 이렇게 서로 불신해서 서로 우기기 시작하면은요. 터널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위험성에 빠지면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 작가한테 제가 물었어요. 지금 지갑에 돈이 얼마 있습니까? 실제로 10만 원 있어요? 1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 어디다 숨겨놨지 20만 원 있잖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핵 리스트 신고하는 것이 예.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네. 그 정청래 TV 외국에서도 많이 보고 있네요. 지금 이병희님은 일본에서 보고 있다 그러고, 네. 소리킴님은 베트남 호치민에서 또 보고 있다고. 아 예. 제가 국제적 인물이잖아요. 그렇네요. 네. 예, 근데 이런 거 처음이죠 지금 YTN 창사 이래. 예, 처음입니다. 네. 동시 이원 생방송. 우리 저 팟빵 앱에서도 네. 많은 분들이 YTN 이동형 뉴스 정면승부도 이런 식으로 생방 좀 해달라고 네. 댓글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왼손으로 들고 있는데요. 팔이 너무 아파요. 빨리 끝내주세요. 네. 그래요. 빨리 끝낼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강경화 장관이 미국 언론과 그런 이야기를 한 거. 네. 혹시 미국과 어떤 사전에 조금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종전선언은 금방 해줄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공부를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면 핵 시설 있지 않습니까? 영변 예. 핵시설 이것을 폐쇄하는데 2년 안에 안 돼요.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방사능 오염물질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최소한 15년, 20년 걸리는 거 아니냐. 해커 박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트럼프 첫 임기 내에 하겠다는 것은 현재 위험 요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해결하겠다라는 뜻이고 한반도 비핵화 얘기를 할 때 비핵화의 대상은 4가지거든요. 핵무기, 핵물질, 그다음에 핵시설, 핵지식 4가지인데 핵지식은 갑자기 어떻게 없앱니까? 그것도 비핵화의 대상이에요. 과학자 속의 지식을 어떻게 갑자기 없앨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높아졌다. 그래서 무리한 주장을 덜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이킴님 호주 시드니에서도 보고 있다고 네. 하네요. 네네. 마지막 하나만 더. 네. 정세현 전 장관과 함께 그 한반도 평화연책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언제 나옵니까? 11월 8일 나올 예정인데요. 제가 예. 시베리아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탔던 거, 그다음에 통일을 하면 우리에게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그리고 제가 최근에 탈북한 분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평양 시가지, 평양 관광 안내 가이드 이것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장관급 회담이라든가 정상회담을 언론에 많이 보도했는데 실무자들이 실무자 회담 할 때는 도대체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나. 지금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 사무처장하고 있는 김창수 조명균 통일부 장관 보좌 안 했던 분 그런 예. 분도 있고요. 또 평양의 개선문 옆에서 닭고기집 한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낙원 닭고기집 했던 최원호 사장 이야기. 이게 일부고요. 이분은 정세현 장관의
한반도 핵 역사 25년에 대한 모든 것 이런 것을 놓고 책을 쓰려고 그러고. 책 제목 나왔습니까? 거의 다 썼는데 가재 평양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책 대박 나시기 바라고. 팔 아프신데 이제 그만 찍는 걸로 하십시오. 끝났습니다. 네. 아이고 이제 팔이 아파 죽겠어요 지금. 네네. 예, 지금까지 청래당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